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에 서울시장 후보들 모시고 저희 CBS 야외 스튜디오 통통에서 특집 라이브 방송 보내드렸었죠.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셨던 한 분이 바로 박원순 후보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저랑 전화 인터뷰를 하시면서 3선에 성공하면 꼭 목동을 찾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금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서도요 노컷 V 검색하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 앱으로 듣는 분들도 이 화면에 생긴 작은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휴대폰 통해서도 샵 1212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통통 스튜디오 바로 앞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도 샵 1212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박원순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꿈이 빛나는 서울,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저희 CBS 야외 오픈 스튜디오 통통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밖에 시민들 향해서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죠, 여러분. 네. 정말 신기하시네요. 네. 이렇게 야외 스튜디오 통통에서 시사 인터뷰 대담을 해보신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근데 네. 음악 프로만 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 저는 음악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시사적인 문제도 함께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또 질문도 받고 네. 이러면 이게 일종의 토크쇼잖아요. 박원순 시장 매주 오시면 저희가 매주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니 서울광장에도 크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네. 자, 특별히 거기다가 스튜디오 하나 만드시죠. 뭐 도와주시면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서울광장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서울광장에 목동 야외 스튜디오를 CBS 야외 스튜디오를 만들어라. 네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밖에 계신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우선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뭐 제가 잘나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그동안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이런 토건 어떤 중심에서 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그걸 완수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명령으로 저는 생각하고 정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더군다나 저기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막 자고 손 흔들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저런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사실 뭐 이번 선거는 하도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서
별로 긴장 안 하셨죠, 솔직히?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거라는 건 늘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러긴 했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우리 장세환 전 서울시의원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유세 지원 단장을 하시다가 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같은 동지로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죠. 네. 이번에 구청장들도 서초구 빼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이겼습니다. 네. 강남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네. 강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남은 거의 뭐 이 불홍성 같은 네.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 시의원 포함해서 구청장까지 당선이 됐죠. 네. 25개 구청 가운데 24개. 4군데가 우리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110명인데 네. 102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너무했죠.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물론 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시장과 구청장들, 시의원들이 서로 이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저희들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무래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독선이나 어떤 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긴장하고 뭐랄까요, 어떤 경청하고 협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당도 존중하고 이래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말 결의를 다시 다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수 야당이 참패한 핵심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바라는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분단의 냉전의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평화와 통일로 가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뭐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많죠. 그런데 네. 사실 과거에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냉전적 사고 방식으로, 그죠, 너무 극우적인 그런 어떤 상식과 원칙을 도외시한 그런 정책,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죠. 그게 아마 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도저히 그 눈높이에 안 맞았던 거죠. 대통령 네. 빨갱이. 네. 박원순 시장 종북 시장이라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빨갱이고 시장이 종북이면 그걸 뽑아준 국민과 시민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이번에도 네. 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위장 평화 쇼라고 말하자면 도저히 시민의 어떤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네. 그런 태도를 가져왔던 게 이번에 어떤 응징을 저는 받은 게 아닌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내친 김에 2년 후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중앙정부를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몰아주신 그런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제대로 잘해야지. 그게 뭐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역풍.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흔히 좋아하는데요. 수가제주, 역가복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바다에 그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가라앉힐 수도 있는 거죠.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국민이고 배가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주신 것은 정말 이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데, 그 요구에 기대에 어긋나면
뭐 곧바로 그 배를 가라앉혀 버릴 수 있는 거죠.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네. 자, 문자로 또 레인보우로 많은 분들 질문 주고 계신데 제가 몇 분 그 질문을 대신 해보겠습니다. 3205번 쓰시는 분, 유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드신 음식이 삼선짜장, 삼선짬뽕이라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래 또 특히 짬뽕을 좋아해요. 예. 짬뽕 중에 뭐 굴짬뽕도 좋아하고요. 삼선 짬뽕도 괜찮습니다. 유독 삼선짬뽕을 많이 드셨다고. 삼선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본래 짬뽕을 참 좋아합니다. 8699번님, 낙선한 김문수, 안철수 후보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질문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선거할 때는 좀 미웠던 적도 있습니다. 뭐 아니 좀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뭐 때로는 또 네거티브도 좀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뭐 선거라는 게 또 어차피 경쟁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뒤지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 억지 주장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그런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예. 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모두 또 함께 가야죠. 네. 서로 저는 뭐 위로 말씀 드립니다. 1626번님, 내일 아침에 피스트레인을 타고 서울역에서 철원으로 가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통일되고 하면 정말 하시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뭡니까? 서울에서 저는 늘 이런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나서 베를린이라든지 이 파리라든지 이런 데를 수학여행 가는 그런 꿈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사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베를린 시장을 만나러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런 캠페인 중에 제가 그런 행사를 했는데, 우리 왜 송기정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가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지만 경성역, 오늘의 서울역이잖아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가셨습니다. 그때 기차 타고 가셨군요. 그럼요. 그때는 서울역이 국제철도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북한과의 이 단절 때문에 그동안은 섬나라에 그냥 기껏 해봐야 우리는 뭐 저기 부산이나 맞아요. 뭐 철원까지 못 갔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베를린 시장 만나러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가시겠다. 서울시장 중에. 뭐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아니 크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경의선 연결하겠다는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은 제가 농담삼아 던진 말씀인데 시장님 출장 가실 때 기차 타고 베를린 시장하고 회담하러 기차 타고 가시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 뭐 중간중간에 또 뭐 모스크바 시장도 만나고 가면서 계속 만나고 가신다. 울란바토르 시장도 만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죠 뭐. 1199번 쓰시는 분, 서울시의 공영자전거 따릉이 애용자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9월부터 의무화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조치되는지요? 저게 이제 법령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동네에서 이렇게 다닐 때는 꼭 또 안전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법령이니까 이제 어쩔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따릉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지금 따릉이가 우리 서울시 전역에 약 2만 대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또 한 2배로 더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까운 거리인데 전부 차 몰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들어가죠. 또 뭐 이게 미세먼지가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또 이 코펜하겐 같은 데 가면 덴마크에. 근데 가면 진짜 시내 한가운데다 그냥 이 자전거가 그냥 거의 60km 속도로 쌩쌩 달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도시 이거 확실히 만들 생각입니다. 따릉이 4만 대로 늘리겠다. 그러면 세계 아마 도시 중에서요, 자전거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시가 될 겁니다.
3038번 쓰시는 분, 이 서민과 함께하는 또 다른 성공 기원합니다. 그런데 용산 부실 건축물 비롯해서 위험한 곳 많아 걱정입니다. 대책 세우셨나요? 예. 이제 곧 장마도 다가오는데. 사실 뭐 그게 천만다행이었는데요. 네, 예. 저는 그게 서울시에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부 검사를 해서 안전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E 등급이나 D 등급은 이걸 이제 완전히 안전한 건물로 이렇게 바꾸어 왔는데, 예. 지금 지난번에 사고가 난 거는 소형 건물이었고요. 그거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었고 그 조합의 책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고 나면 그거 제 책임이 되는 거죠. 서울 하늘 아래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제 책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 법령에 관계없이 아무리 소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 조사해라.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지금 마쳤습니까, 조사? 지금 조사하고 있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울이 도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지역으로 딱 결정이 되면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 뭐 10년 이상 막 이렇게 지체된 데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법에 관계없이 네, 완전히 서울시가 개입해서 조사해서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그 안전 등급을 매겨가지고 주체하겠습니다. 장마 다가오니까 좀 안전 점검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시장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그 서울페이예요. 예, 예. 지금 카드 회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는데 이거 하실 거죠? 뭐 카드 회사로서는 조금 불만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잘했는데 네. 서울시가 서울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 가난한 우리 영세 이 상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편의점들 이런 쪽에서 뭐 한 달에도 적은 가게도 몇십만 원씩 카드 수수료를 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의 0%로 예, 예. 만들어버리면 예. 카드업자들은 좀 어렵지만 또 새로운 뭐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죠. 언제부터 이게 시행될까요? 저희들 하반기 중에는 시행하겠다. 어허.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서울 시민 소비자들은 뭐 새로 카드 같은 걸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중간에 그 카드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수수료를 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핀테크 기술이 있어서 예.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바로 찍어서 이 구매자가 그 가게 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좌 이체. 계좌 이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거는 뭐 이 중국의 위챗 같은 데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 네. 가면 거지도요. 이거 그 바코드에 이렇게 찍으면 바로 그 구자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서울만 해도 자영업자가 거의 한 100만 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한 300만 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아껴드리면 현찰로 서울시가 1년에 뭐 무슨 몇백만 원, 또 큰 가게는 몇천만 원의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아까 하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현재 체크카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카드를 딱 쓰면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당 가서 현금 내는 거 비슷하게 내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이체한다. 그렇습니다. 요것만 좀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바로 혁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3종 세트라 그래서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몸이 아파도 가게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맞아요. 병이 도지거나 그러는데 그렇죠. 요 유급 병가를 드리겠다. 예. 그러면 딴 사람을 채용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 서울시장으로서 제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 건물주와의 관계. 위치가 굉장히 예. 약자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것도 대안이 없죠. 네. 그래서 얼마 전 궁중족발 사태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서울시장한테 그 임대 요율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좀 법을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장은요. 네. 어느 지역에 너무 땅값이 오른다. 또 월세가 너무 높다. 그러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주냔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가 좀 빨리 해야죠. 예. 그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요.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제도도 있대요. 그러면 그 식당이나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네.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도 좋고 식당 주인도 좋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스템도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요새는 간물주 그래요. 간물주. 예. 물론 이제 사유재산권은 보장돼야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도할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필요하죠. 국회에서 빨리 법 개정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말씀이고. 저 국회 좀 원내대표님들 좀 모셔갖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주 단단히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3349번. 중학생입니다. 시장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전에 하시는 일은 뭔지도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요. 중학생들이 요새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교보문고를 갔더니. 아니, 몇 시에 일어나시냐고요, 아침에. 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죠. 뭐 한 7시 정도, 6시 반 정도 일어나서요. 이제, 세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7시 출근해서 보통 7시 반에 이제 주차 모임이 있는데. 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딱 5분 동안 명상을 좀 해라.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 짧은 시간인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의 일을 오늘 무슨 일을 할까? 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 중에는 너무나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을 한 번은 생각하고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명상의 시간 5분. 참 네. 좋다. 네.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자, 민선 5기, 6기 핵심 가치가 소통과 협치였었는데 이제 7기 곧 시작합니다. 민선 7기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 협치와 혁신은 계속 가야 된다. 그럼 계속 근데 가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이 전부 개인한테 다 책임이 가 있어요. 그걸 이른바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세상을 넘어서 공동체적 삶이 기반이 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공동체, 예. 우정의 근데 도시. 예. 사실은 저도 뭐 굉장히 시골 출신인데요. 그때 어릴 때 보면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도 원하면 저희 집 사랑방에 주무시고 가셨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이런 공동체적 사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런 세상을 제가 꼭 만들고 이건 싶습니다. 질문 드려봤자 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7979, 1345 등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대선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아니, 서울시장 당선청에 아직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런 질문하시면 좀 제가 답하기 어렵고요.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싱가포르 1등 도시 만드시겠다.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는데요.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 세계 최고의 도시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밖에 시민들께 우리 손을 들면서 네. 마무리 지을까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갔네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 계시면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 가까운 우리 이웃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이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끄러운 자화상의 하나인데 코피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또 코피노 문제 전문가시죠. 아동 청소년 보호단체
탁틴 네일의 이현숙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피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몇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10,000명에서 40,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의 아이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네. 남성들이에요? 또 다양합니다. 그 유학생들도 있고요. 유학생? 네. 그리고 또 현지에 성매매하러 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파견된 사람들, 사업자 방문한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 네.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보다는 그냥 그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동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식 결혼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정식 결혼한 케이스도 있긴 있었는데 예. 그 필리핀의 혼인신고 제도가 우리랑 좀 달라서 예. 혼인신고 내용 서류만으로는 아버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결혼은 별로 없고 네.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네. 몇 년 살다가 네. 그냥 와버린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하고 필리피노를 합쳐서 이제 코피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 이슈는 알려진 지 꽤 됐는데 예. 여전히 이제 그 아이를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는 이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한 10,000명, 40,000명 하는데 현지 교민단체들에서 한 10,000명, 40,000명 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여러 경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유학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필리핀으로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유학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사업을 많이 갑니다. 필리핀 일대로.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관광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는 그 경우가 더 많다고 처음에 저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작다. 5% 정도 고민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정말 뭐 사랑이든 동거든 또는 사귐이든 짧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거고 물론 성매매도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거기서도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대부분 95%는 네. 아주 짧게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이상 이렇게 그쪽에 있으면서 필리핀 네. 여성과 동거를 하거나 오랫동안 네. 사귀거나 뭐 이러면서 아이까지 낳게 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일회성 성매매로는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에 의한 아이다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예. 어렵지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확신할 정도면 그래도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된 경우죠. 예. 유학이나 사업은 기본적으로 최소 1년에서 그러니까요. 뭐 장기 네. 한 10년 동안 하니까 어. 그 사이에서 많이 태어난 것을 지금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예. 글쎄, 그 필리핀에서는 그 낙태 이런 게 안 되나요? 예, 그 카톨릭 국가여가지고 불법입니다. 아하. 그런 것도 또 한편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그래서 피임도 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보통 카톨릭 국가들이 피임을 네네. 못하게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코피노들이 많이 낳게 된 거 네. 아닌가 이렇게 그런 카톨릭 것도, 국가로서의 이 뭐 피임이나 낙태의 어떤 뭐 어려움이나 이런 또 문화적인 환경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남성들이 별로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그냥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지에 그 조사 나갔을 때도 네. 유독 한국 사람들이 피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예. 좀 그런 그러니까 좀 무책임한 관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우리 사회에 불거진 게 벌써 오래전 아닌가요? 10년도 넘었죠. 10년 넘었죠. 2006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 그 사실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이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한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수가 있는 거고 다른 뭐 베트남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분명히 태어났는데 한국인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렵게 찾아갖고 한국인 아버지 맞다 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 그래서 그 유전자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양육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큰 사회 문제, 어글리 코리안의 단면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냥 나몰라라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고 한국의 주소나 이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인 주소라고 알려놓쳤는데 뭐 욕을 써놓고 간 적도 있었고요. 네, 좀 그래서 그 중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 그 쪽지를 읽어줄 수가 없었다고. 아이고. 네, 너무 슬픈 경우네요. 만약에 예. 엄마 아기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그렇죠. 상처가 됐겠어요. 한국에 네. 내 주소다라고 그 필리핀 여성이 읽지 못하는 영어 한글로 써놨는데 네, 네. 하하 참. 네. 그 일부 한국까지 와서 네. 아버지 찾아야 되겠다, 뭐 양육비 달라, 네. 소송도 하고 네. 이런 케이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도 이제 아버지 찾기를 지원하려고 그 어머니를 초대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비자 발급이 겁이 돼서 그 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한국에 와서 하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현지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가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뭐 코피노 파더인가 하는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게 논란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사진이나 그러니까 그런 사진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 남긴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당신 아기다 하고 사진 올리고 또 이제 이름을 가짜로 알린 경우도 있지만은 뭐 무심결에 또는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또 뭐 예, 사고를 예, 하거나 유학을 예. 하다니까 그래서 이름을 올려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은 근데 대부분 상식 가지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애 낳아놓고 도망가고 발뺌하는 사람들 찾아야 된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피노 파더 사이트가 오히려 그러면서 코피노 문제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의 사진과 실명까지를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려도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처음에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예. 제일 먼저 생각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 걸리는 게 이 남성만 있을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예. 일단은 그 아버지 찾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그러니까 지원하거나 네. 아버지 찾기를 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준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소송이 그동안 진행된 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았는데 일단 아버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베트남 사례까지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2케이스인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탁틴 네일이라는 단체는 아동 청소년 보호 단체잖아요. 네. 어쩌다가 코피노 문제랑 또 연결이 됐어요. 저희가 에팟 인터내셔널이라고 아동의 성적인 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예. 거의 3년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근데 회의 갔을 때 처음에 에팟 필리핀 대표가 와서 저희한테 코피노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 남성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와서 좀 실태 조사를 하고 예. 그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실태 조사를 나갔었고요. 3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더니 네. 그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살던가요? 되게 약간 아무래도 이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딸들이 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이죠. 여자 예. 형제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다 일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이가 이제 코피노인 그 딸들한테서 태어난 아이 중에 이제 코피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다가 딸들이 다 임신하게 되면 또 아버지가 클럽 근처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생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네. 탁틴 네일이 예전에 이제 탁틴 맘센터여가지고 네. 저희랑 같이 임산부 배려서 그런 네. 캠페인도 하고 아무튼 좋은 일 되게 많이 하신 곳인데 오늘 와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양육비 소송 지원해주는 또 한국 여성 변호사회라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여성 예. 변호사님들이 예.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 양육비를 지원해달라니까 아버지를 확인한 다음에 한 60여 건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그래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간 이 국제화된 사회에서 어글리 코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를 치유하는 네. 좋은 단체들 전문가들이 있다는 건 큰 또 우리 한국의 자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왜 일본 사람들 자피노, 네. 재팬과 필리핀어를 네, 네. 합힌 그쪽은 어때요?
그 자피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저희랑 유사하게 그 아버지 찾기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현지에 실태조사 갔을 때 좀 그 현지인들이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필리핀이 워낙 이제 국제적인 성매매 집결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남자들만 아이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무책임하다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지원 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국적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었고 자피노 지원 센터 같은 걸 일본 정부가 나서서 만들었어요? 정부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피노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낙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JFC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과 이제 필리핀의 2세 그래서 다문화 정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도 코피노라고 부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자된 사회고 사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만 200만 명이 넘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다문화 가정과 자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 동으로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지금 유학생들하고 사실 사업하는 분들에 의해서 대부분 태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이제 일본 정부에도 들었는데 결국은 외교부나 산업장부가 나서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도 한국에도 오셨었고 한국 경찰이 또 필리핀 경찰 지원해서 뭐 경찰차 뭐 몇백 대 지원한 데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양국 간에 저는 가장 큰 하나는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대 4만 명의 아이들이 아빠도 못 찾고 있고 양육비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큰 이건 수치입니다. 이현숙 소장께서 좀 아까 소개했지만 일본은 어쨌든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지원센터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한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방안을 잘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ODA 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현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긴 한데 ODA라면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그 소송 같은 거 지원할 때도 친자 확인 소송하려면은 이제 그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그 코피노 어머니들이 부담하기 수가 없는 형편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필리핀 현지에 있으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 친아버지 찾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결혼하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필리핀 현지에 살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정도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국내에 있는 그 아버지들 중에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그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그 국내 그 양육비를 안 지고 책임 안 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양육비를 지급하는 구상권 청구하는 기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건 업무를 같이 해도 될 것 같고 최소한 아빠를 찾고 특히 한국 국적으로 온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 정도는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적 획득, 친자 확인, 그다음에 양육비 지원 정도는 이건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거든요. 뭐 커다란 복지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련 기구도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남아에서 이게 필리핀만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좀 유독 필리핀이 지금 많은 거죠. 필리핀으로 많고 유학하고 사업을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영어 그 연수도 필리핀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미군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미군들이 그냥 나무라라 하고 귀국해버린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그런 짓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좀 잘못된 학습 효과인가 싶을 때도 있고 어쨌든 특히 우리를 가해했던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같이 가해자 국가로 지목되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현숙 대표 좀 아까 언급했지만 유독 한국, 미국, 일본 남자들만 버리고 간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게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많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필리핀에서 그 코핀을 지원해 주신 단체에서. 네. 일종의 일본군 그다음에 미군이 옛날에 전쟁 범죄로서도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안 좋은 유상이 깔끔히 청산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민간인에게도 이렇게 잘못 전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미군, 일본군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피해 입으면서 배워가지고 똑같이 또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못된 짓은 배우면 안 되는데 배워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건 외교통상부나 3자부가 적극 나서서 거기에 뭐 입국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아이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게 된다. 왜냐하면 친자를 반드시 찾는 시스템이 있고 양육비 안 주면 문제가 되고 그것을 뭐 정부에서 앞으로 뭐 지원할 생각이다. 그분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주의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정부가 교육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겠죠. 네.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인데 정부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있다. 네. 우리 탁틴네일이나 이런 민간 단체들에서만 좀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 네, 그렇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협력 교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필리핀 내에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인식이 나빠지면 경제 협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그 한인에 대한 범죄가 실제로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얘 놔놓고 도망가 버렸다. 책임 안 진다. 욕 써놓고 갔다. 그러면 그게 또 양국 관계를 해치고 양국민의 필리핀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나 베트남, 한국, 필리핀이 정말 경쟁력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불행한 과거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와서 뭐 유감을 표하고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기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문제가 실제 되고 있고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자기가 철저히 보호하겠다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렇다면 이 코피노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 조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그런 선언 정도람 해도 분명히 교육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도만 해도 그런 선언만 많이 해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필리핀에 가는 남성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정부를 향해서 강력히 촉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탁틴네일의 이현숙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 오늘 예고됐던 보유세 관련 개편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우선 종부세부터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이사나 재정개혁특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정책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4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4가지? 어떤 시나리오예요?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길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6억 이상 주택 그리고 5억 이상 토지에 지금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가 적용이 되는데 이걸 해마다 연 10%포인트씩 2년을 올려서 10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네요. 그게 이제 뭐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이상 초과 금액, 1가구 1주택은 9억 이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대로 하면은 2년 후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이제 과세 표준이 돼서 이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조선비지가 좀 시뮬레이션을 한 기사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공시지가가 10억 이상인 강남권 아파트를 2채를 소유한 경우에 이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오른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현행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1,038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해서 9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250만 원으로 또 10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460만 원까지 오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의 세율 자체를 높이면서 좀 누진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이제 국회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의 경우에는 1안, 2안을 합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이고 세율도 인상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 시나리오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소폭 높이는 수준에서만 적용을 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높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좀 차등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더 많이 올리자. 그렇습니다. 이 과거부터 참 논란의 대상인 종부세죠?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야말로 상징하는 그런 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강남에서 세금 폭탄이다 이런 거 막 현수막도 걸고요. 참 반발이 거셌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별로 합산하게 돼 있는 것이 개인별 합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세대별 합산으로 이 과세 원칙을 전환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건 위헌 판결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완화됐죠. 당시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소득도 없이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1,700만 원이나 냈다 이렇게 좀 불평을 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국회에서 고소득층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결국 자기들이 세금 안 내려고 종부세를 부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가 그렇게 완화되고 나서 세수도 많이 줄었죠? 그렇죠. 법인세 감세와 함께 이게 이제 세수에 좀 악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를 꼽히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방재정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서 지방의 교부세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이 균형이 좀 안 좋은 지방의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재정 달성 목표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세수가 줄어들면서 무력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의 종부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3안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평가할 여지가 생기고 아마 정부도 2안을 중심으로 좀 일단은 사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대로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는 과세 기준이 좀 강화되는 것이긴 한데 2006년에 한참 강화됐던 그 종부세 위상에 이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토론회에서 발표된 거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28일에 이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부의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7월 말에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됩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네. 시사비키 오늘 두 번째 항목은 기아자동차에 있는 정규직 노조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서 화제입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지난 14일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것이죠.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반대가 아니라 콕 찍어서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작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인데요. 지난 3월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배제가 돼서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이제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노사 간 단체 협약에 따라서 새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조립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립 라인에는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 정규직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화를 하고 추가로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의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가 단협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지난해 5월 달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에서 분리하는 규약 개정안을 가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까지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노동운동 그 안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하다. 그러니 정규직처럼 똑같이 시험을 쳐라. 뭐 이런 요구를 이제 정규직 노조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그렇죠. 아울러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금 소속되는 영업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조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정규직들이 반대하고 이걸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고객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인데요. 이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개선이 정규직의 손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인식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다 보면 결국은 정규직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이 정규직들의 위기감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일자리와 노동 조건 문제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금 이런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당연히 성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네, 노동운동이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무슨 다른 대안들 안 나옵니까? 이 노동운동 내에서 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를 더 많이 같이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좀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대안도 만들어서 제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스웨덴에 있는 연대임금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국형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좀 연대임금 체계를 만들어내자 이런 제안도 있고요. 예. 또 더 사정이 좋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좀 이제 사측과 협의를 해서 고용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 내에서는 더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오늘도 혼란스러운 여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의 친박계 인사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 김무성 의원 탈당, 박성중 의원의 윤리위 제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박성중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도 힘들 것 같다면서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혁신비대위 준비위를 꾸린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친박계는 비대위가 편향적으로 꾸려져서 인적 청산을 하려는 것이다. 중립적인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비대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분들도 손살에 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성교 의원이 모셔오자 이렇게 주장한 박관영 전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부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영입 의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 외에 뭐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라든지 김종인 전 경제수석, 김용호 전 국회의장 등등 여러 명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모로 합의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여서 예. 누가 비대위원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안 좋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은 또 한 명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인 게 뭐 일말의 뭐 희망의 어떤 단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을 했던 유민봉 의원이 오늘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민봉 의원은 초선이고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결심이 쉽다. 이 점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원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예. 뭐 부담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부담이 뭐 오히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그 비례대표 의원 3명 계속 논란이네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노선적으로는 뭐 민주평화당과 함께하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해 바른미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죠. 그저께 이제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했는데요.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렇게 예의 없이 발언하는 것은 의원직 상실을 감수하고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화제였습니다. 하하. 민주평화당은 이에 대해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안 풀릴 것 같네요. 그러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보도를 좀 분석해 볼까요? 오늘은 궁중족발 사태에 관련한 언론 보도를 가져왔거든요. 지난 7일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 궁중족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폭행을 해서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데다가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했다는 그 사안 자체의 상징성 때문에 사실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미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2016년 1월에 건물을 새로 사들인 건물주가 2016년 재계약 시점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을 통보했다는 거죠. 갑자기 4배를 올려야 한다 이거죠. 이에 김 씨가 항의를 했지만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뭐 막 오가다가 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단순한 폭력 사건 그 자체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요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6월 7일 이후부터 6월 18일까지 열흘간 6개 종합일간지를 모니터한 결과 충격적이게 동아일보가요. 단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단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일보가 기사 한 건 있었고 중앙일보도 기사가 아닌 칼럼에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 게 한 건 있었고요. 한겨레는 기사와 사설이 각각 한 건씩 그러니까 2건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각 3건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량은 많았잖아요. 3건이니까 제일 많네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또 보도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동아일보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조선일보가 참 이상하게 보도를 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건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선일보는 이제 기사 칼럼 포함해서 3건이었는데 조선일보 8일 보도는 제법 빨리 나온 거예요. 이게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온 건데요.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의 망치 휘둘러. 제목도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사안을 제대로 담았어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아쉬운 게 있는데 상가법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오히려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서 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 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날 보도는 그나마 정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2차례 강제 집행과 몸으로 막았다는 것도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건 블랙박스라는 또 다른 기사를 내놓습니다. 9일이죠. 제목은 은행이자 월 1,200만 원 대 월세 1,200만 원 족발집 임대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그 건물주 이 씨를 굉장히 두둔하는 그런 느낌의 보도예요. 내용을 보면 건물주 이 씨가 대출 38억 원을 끼고 48억 3천만 원의 건물을 사들였다. 이 씨 입장에서는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 원 내야 하는 투자였다. 이렇게 건물주 입장을 굉장히 부각합니다. 그리고 김 씨와 그가 가입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10여 명의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강제 집행 이게 계속 실패했다라고 다루면서 기사 말미에 김 씨가 보통의 세입자였으면 다른 세입자들처럼 초기에 이사 비용을 받고 떠났을 것이고 반대로 이 씨가 재력이 없었더라면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을 수 있었다. 양보 없는 갈등이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익명의 한 상인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기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건물주의 입장을 굉장히 부각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고요. 건물주가 대출 38억 원을 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좀 부각시켰네요. 네네. 그리고 이 맘상모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끝까지 저항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15일에 산업부 기자가 쓴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15일이면은 사건 나고 한참 지나서요. 지난 다음이네요. 네. 예. 이건 제목이 망치 테러 뉴욕엔 왜 없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미국 뉴욕에서 급증한 임대료로 유명 식당이 문을 닫은 사례를 들면서 이 사례에서는 시민단체가 가세한 시위와 농성전이 없었다. 현수막도 정치인 눈물쇼도 없었다라고 칼럼을 시작합니다. 뉴욕에선 없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일각에선 세입자 계약 연장 권리가 5년에 불과한 국내법을 문제로 본다더니 법이 통과되면 달라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망치 테러의 족발집 실제 영업 기간은 8년 5개월, 개정안이 추진 중인 계약 10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요.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와 대립하며 소송이 시작된 게 2016년이었습니다. 예. 현행법 5년 기준이 적용돼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는데 2017년 10월부터는 강제 집행이 벌어져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8년 5개월이라는 그걸 다 실제 영업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8년 5개월을 영업했다면서 현행법 문제가 아닌 이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왜곡을 하고 또 상가법 개정 주장도 물타기를 하는 식의 이런 내용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5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법 개정을 해도 소용없다. 이 사람은. 소용없다?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칼럼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물심 지원하에 족발집에서 보름이 멀다 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계약과 법은 없고 편가르기와 힘만 있었다며 그게 비극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의 본질은 시민단체가 너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너무 이 족발집을 밀어줬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다른 신문사들의 보도는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조선일보처럼 노골적으로 맘상모라는 시민단체를 비판한 이런 보도는 없었고요. 중앙일보의 이정재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이 칼럼도 6월 15일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칼럼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해답은 진작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개정안을 언급합니다. 예.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들을 하여 예.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권리금이 양성화돼야 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예 권리금이 사라져야 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춰야 노동소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퇴직 후에 자잘한 일거리가 주어지는 사회, 유연한 노동 생태계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네.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재 궁중족발 상황은 건물주가 진짜 너무 폭리를 이렇게 4배로 올리면서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정재 위원의 이 칼럼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온 사업을 빼앗겨서 폭력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가한 훈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유연한 노동 생태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연한 노동 생태계라는 말은 참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쉬운 해고, 저질 일자리 확대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대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신문들은요. 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모두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대안을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영업권보다 재산권, 법이 빚은 비극이라는 6월 11일 보도에서 제목부터가 이건 법이다. 법이 문제가 핵심이다.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임차 상인의 영업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 법이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네. 가장 적확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같은 날 여적이라는 칼럼에서는 본가 궁중족발과 갓 물주. 신이라는 간물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건물주에 대한 김씨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풍자를 넘어 간물주의 나라가 된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도 사설을 냈는데요.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상가 임대차법 바꿔야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아예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라고 말하면서 상인들에게는 투자 이익을 환수하기엔 지금의 현행 5년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라고 네.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는 궁중족발 사건 한편에는 구멍 뚫린 집행관 제도라는 보도를 또 했거든요. 예. 이 보도에서는 지금의 집행관 제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주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명령을 대리 집행하는 집행관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서 이들이 급여가 아니라 채권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 이로 인해서 채권자가 동원하는 사설 용역이 불법임에도 눈을 감거나 어떻게든 집행을 완료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이 용역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진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집행관의 93%는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폐쇄성이 고질적 비리를 불러온다면서 집행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집행관 제도에 안 알려졌던 사실을 또 한겨레가 하나 밝혀냈네요. 네, 그렇죠. 자, 신문 분석해봤고 방송 보도는 어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6월 7일 이후부터 6월 17일 사이에 7개 방송사 중에서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는데요. 네. SBS였습니다. 한 건도 보도가 없었어요? 네,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안 했어요. 예. 제가 아까 좀 까먹었는데 그 6개 신문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 온라인 보도는 아니고요. 지면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저녁 종합뉴스 중에서 그 JTBC와 MBN은 월세 인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사안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KBS, MBC, 채널A, TV조선은 이 사안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이며 핵심은 임대차 보호법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TV조선도 정확히 짚었네요. 네, 한번 짚었어요. 근데 이제 SBS는 저녁 종합뉴스는 다루지 않았지만 14일 라디오에서 남성모 조직국장을 연결하는 방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과 달리 TV조선이 보도가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보도는 안 그렇다가 또. 안 그랬어요. 예, 네. 예. TV조선은 처음에는 8일이었는데요. 따져보니라는 소제목으로 흉기 폭행 불운 임대료 분쟁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3분 31초 좀 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원인과 배경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기자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는 점을 전하자 앵커가 아무리 시세가 올랐어도 한꺼번에 4배나 올린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 기자가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을 보완해서라도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예, 예. 이런 대화 속에서 충분히 적절한 얘기들을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또 짚으면서요.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7일에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17일? 네, 6월 거의 열흘 17일에 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들이 예. 나온 이후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건물주 갑질, 임차인 을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폭력 행위만을 부각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을 임차인의 을질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멘트와 보도 말미 기자 멘트로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갈등을 못 막고 있다며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갈등의 사례로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그 사건 CCTV 등을 배경으로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일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폭행 전엔 차량으로 건물주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 뒤에는 폭행 피해를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건물주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실 유리 앞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집회를 수백 번씩 매일이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예. 반면 임차인의 입장은 단 한 줄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은 잘 전했고 폭행 내용도 충분히 그래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임차인의 입장을 전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이제 상가법 개정안이 2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22개나? 네. 하하. 이 법안에는 계약 청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재건축 철거 시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상과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장기 계약이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그렇죠. 현행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언론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진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정말 다른 진단을 내놓는 것이죠. 첫날은 그런 진단을 하다가 네. 점점 이제 건물주 입장을 대변하거나 건물주 편을 좀 들거나 예. 그리고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그 모임 같은 단체를 좀 비판하거나.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사 중에서 이렇게 임차인 의지를 운운한 방송사는 TV조선뿐이었습니다. 채널A도 이 사건을 임차인의 문제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궁중족발 사태에 대한 신문 방송 보도 분석에서 네. 조선일보, TV조선은 건물주 편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건물주 편이란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맘상모 시민단체를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또 좀 짧게 하나 짚어볼 거 있을까요? 예, 저희가 모니터하다가 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네. MBN 저녁 종합 뉴스에서 타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파주 운정 신도시의 집값 상승을 여러 번 보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번? 네,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실제 현상이라면은 한두 번은 보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동산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파주 운정 신도시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보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보니까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개사의 저녁 종합 뉴스 중 MBN의 뉴스 8만 이 운정 신도시 집값 상승을 강조한 보도를 4건을 냈습니다. 한 보름 남짓 사이에 4건? 네. 그런데 이야. 타사에서는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로 하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도했는지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네. 요새 명동이나 강남 부럽지 않은 곳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그렇습니다. 파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개통되고 북한 접경지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런 보도들이 한마디로 지금 운정 신도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GTX 사업으로 인해서다라는 내용의 홍보성 멘트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그 들려드린 보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파주 인근 고양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있다라고 덧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호황을 근거로 그 경기 서북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 부동산을 언급하는 보도에서도 갑자기 파주 운정신도시를 끼워 넣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MBN의 6월 1일 보도인데 웃돈만 3억 들썩이는 서북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강남에 가려서 소외됐던 한강 이북 지역 그중에서도 서북부 쪽 집값이 요즘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 북부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불쑥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GTX 정차역이 예정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나 고양 킨텍스 대곡 서울 연신내 주변의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집값 상승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또 6월 17일에는 역세권 중심만 인기라는 보도에서 남북 경협 호재와 더불어 인근에 GTX 노선이 들어설 거란 기대감에 웃돈이 붙고 있지만 GTX 예정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역가의 거리에 따라 집값 프리미엄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같은 역세권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런 보도에서 계속 이상하게 GTX 역세권 파주 운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다고는 하셨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저는 이건 사실 좀 한번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MBN이 이제 매일 경제 신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경제 신문이고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는데 저희는 이것은 그냥 이게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건 지적해야 되고 네. 왜 그런가는 분석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사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